그럼 첫 번째 세션을 위해 이정용 과장님께서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도 위기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그 앞에 이제 복합이라는 말이 조금 더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해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뭐 예전에는 뭐 홍수 질 때는 홍수만 지고 또 가뭄은 보통 가을 지나서 봄까지 이어지고 이런 패턴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종전에 했던 방식들을 좀 깨는 것 같고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통합물관리 정책이 좀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좀 더 가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그간의 경과 그리고 주요 성과 한계점 향후 추진 방향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과거 이제 18년에 1차 그 물관리 일어나 저희가 했었고 그 뒤에 그거에 맞춰서 물산업법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물관리 기본법을 또 제정해서 19년 6월 달에 시행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 뭐 핵심적인 물관리 기본법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형물관리 구성에 대한 사항, 또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저희가 이제 21년 6월 달에 수립을 했었고 이게 이제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10년 단위 계획이고 5년마다 타당성을 좀 다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KEI랑 함께 지금 타당성 검토 이게 변경하는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 과거 5년 동안 했었던 거에 대한 반성, 성과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담을 예정이고요. 오늘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기후 위기 관점에서의 어떤 물관리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가져갈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차로 이제 22년 1월 달에 하천관리 일원화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조직 개편을 좀 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19년 6월 달에 한번 수전 정책관실이 넘어왔죠, 환경부로. 그리고 나서 이제 22년 1월 달에 하천 업무까지 다 넘어오면서 일단은 국토부에 있었던 업무들은 다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아직 이제 뭐 농업용 조수지는 이제 농림부에서 발전용 댐은 이제 산업부에서 또 소하천 관리는 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아직도 이제 좀 분절된 체계로 운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22년 그 5월 이후에 보면 저희가 이제 좀 여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수도 기본계획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국토부 환경부 좀 따로따로 만들다가 통합해서 좀 만들었었고요. 23년 오송 참사, 오송 이제 지하도 사고 이제 나면서 이제 도시침수 대응법, 그다음에 물순환 촉진 지원법 이런 두 개 법들이 연이어서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사실은 뭐 나름대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기관들하고 협업을 많이 했고요. 가장 좀 두드러지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이제 그 AI 홍수이보입니다. 앞서 이제 한정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AI를 이용해서 비가 왔을 때 얼마나 수위가 올라갈지 예측해서 미리 대피를 시키고 이런 정책을 20년 우리가 이제 그 섬진강이라든지 이런 댐 유역 사고 났을 때
홍수 대책을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포함시켰는데 사실은 이게 한 25년에 AI 홍수 예보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훨씬 1년 앞당겨서 좀 시행을 했었고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조적인 대책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을 해서 빨리 전파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저 부분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국의 주요 국가하천, 지방하천들을 디지털 세계에 이제 똑같이 이제 구성을 좀 해놓고 댐을 방류 왔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또 수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가상의 세계에서 한번 해봄으로써 미리 문제점이라든지 뭐 대책을 미리 좀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걸로 보고 있고 여기 이제 지능형 AI CCTV라고 이건 올해 홍수기부터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카메라가 주요 하천 부지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하천 주변에 CCTV는 뭐 2,000개가 넘게 있지만 AI CCTV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한 1,000개 정도 좀 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서 알려주고 해서 대피할 수 있고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 침수 방지법 제정 23년 이제 4월부터 이제 시행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에 맞춰서 이제 좀 취약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천과 하수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좀 하는 계획을 마련할 걸로 돼 있고 인프라로는 가장 큰 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광화문이나 강남역, 그 다음에 도림천에 터널, 빗물 터널이나 방수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8년, 29년쯤 되면 어느 정도 좀 완공이 될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가뭄에 대해서도 지금 앞서 이제 그 강릉 가뭄 얘기가 나왔지만, 가뭄은 사실은 홍수에 비해서 피해를 받는 기간은 조금 더 긴데, 비가 오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대응을 좀 못 해놓는 경우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홍수는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가뭄은 피해는 길게 좀 나타나는데 그 시점에 가서 하려면 사실은 대책이 좀 한계가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그 광주 전남 지역 가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실제 담당 부서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23년 5월 초에 비가 오면서 잘 넘어갔죠. 뭐 물론 그 전에 4월 달에 중장기 대책을 만들기는 해서 지금 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한번 비가 오고 나면 또 금방 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좀 지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강릉 지역 가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어느 지역에도 비슷하게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 복지 측면에서 뭐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와 상도 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역점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산 임해산단 지금 올해 11월 달에 아마 10만 톤 규모로 완공이 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아마 이제 공업용수 쓰는 쪽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재해 관련해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물순환 촉진법을 제정해서 저희가 이제 시행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환경과 관련해서도 수질 또 이제 그 공약에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만 하구도 개방 지금 이제 낙동강만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금강이라든지 영산강 쪽도 같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보개방 이슈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기존의 물을 다 하구둑을 막아놓고 양수장을 쓰던 그런 지금 이제 그 물 이용 패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취수를 낮춘다든지 이런 조치가 좀 사전에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와 아마 협의가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오셔서 이제 그 현장도 보시고 했지만 아마 이런 논의가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수도 기본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댐 간의 연계, 이게 이제 과거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가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제 좀 약간 물 공급 네트워크를 좀 만드는 이런 쪽에도 저희가 주안점을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 예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 사업 통합은 그 제가 있을 때 이제 그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특히 이제 최근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런 인프라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수도 사업 통합의 이제 기본적인 골격인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면서 서비스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하고 있고, 지금 충남 지역이 과거 이제 예전에 MOU 맺어서 선도 사업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 지역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와서 다른 쪽으로 좀 확산이 되는 게 좀 필요한데, 이거를 좀 하려면 저희도 가보면 이 지자체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서 지자체 간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과거에 세워놓은 기준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 뭐 예전에 뭐 우리 그 하청 같은 경우에도 뭐 50년에서 200년 빈도로 해놨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50년 빈도 뭐 낮춰서 제일 낮은 수치 기준치로 이제 가져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뭐 500년 빈도, 어떤 경우 뭐 1000년 빈도 막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접근 방식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법이나 도시 침수 방지법도 24년에 법은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나려면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만약에 이제 도시 침수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법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결국은 좀 예산이 좀 수반되는 과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당국을 설득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잘 모델을 좀 만들어서 취약한 지역들,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에 근본적인 개선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환경부가 좀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좀 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관리 거버넌스 4대 제자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전 정부에서 이제 너무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절된 측면이 있었고요. 뭐 이게 4대강 이슈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또 뒤집고 다시 또 뒤집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는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뭐 법정 계획을 정비한다고 많이 계획은 세웠습니다. 근데 된 거는 별로 없어요. 저희가 한 17개 계획을 9개 정도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한 3개 정도만 하고 거의 못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만 봐도 좀 물관리할 그 의지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서 가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새롭게
시각을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한계점에 대한 대응책들이 하나씩 이제 붙어 있는 거고요. 이런 하천 하수도 설계 기준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 나왔지만 오늘 주제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떤 자연 기반의 해법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인위적인 해법 말고도 뭐 저류지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홍수라든지 이런 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뭐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I는 지금 현재 한 정확도가 한 80% 정도 되는데 이게 정확도를 좀 높이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수치적으로만 계산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하고 돼 있는데 뭐 저 이제 영상 자료 또는 뭐 사진 자료 뭐 이런 것까지 좀 습득하고 학습하고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도시 침수도 마찬가지로 예보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해서 가고자 합니다. 유역별 종합계획은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그 3월달에 하천유역 수장 계획을 최초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저희도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 물관리 계획 만들어지고 유역별 물관리 종합계획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획들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시차가 너무 사이에 이제 갭이 크고요. 그러다 보면 시의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뭐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새로운 계획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실효성 있게 가져갈 건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용수 공급에 대한 부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물순환 촉진법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뭐 계획이라든지 사업들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도침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하천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획도 세워주고 가져가고자 합니다. 통합물관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국회에서도 많은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도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좀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된다. 권한과 책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위원회를 개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제안까지도 좀 있으시고,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환경부만 거의 뭐 심의한다라든지 보고한다라든지 거의 대부분 환경부 소관들만 많거든요. 근데 사실 물 업무라는 거는 뭐 산업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많지만 실제 너무 환경부 중심으로 되고 있다. 과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는 부분, 그런 과제들을 물관리위원회라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 이용 뭐 이제 빵꾸가 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가져갈지 법 개정해서 좀 보고 실효성 있게 좀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 발원지부터 하고뚜까지 제재연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아직 뭐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저희 장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회적인 그 논의를 좀 거쳐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원지부터 하고 또 마찬가지고 물 관련 법정 계획도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러 지금 저희가 환경부가 정책을 좀 하고 있고 저희도 물관리실이 있어서 그 내에서 이제 수자원, 물환경, 물이용 뭐 옛날에 이제 상하수도 정책관실입니다만은 그 통합 물관리 하고 나서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에 속도가 좀 더뎠던 부분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협조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정용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강형식 본부장님께서 극단적 홍수로 인한 수도권 리스크 예측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극한 홍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극한 홍수가
처음에 학술적인 용어로 도입된 게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그런데 20년이 채 안 됐는데 극한 홍수가 학술적인 용어에서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 홍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연성 있는 홍수의 수준,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큰 홍수가 이쪽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경험치 있는 홍수인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러한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홍수, 개연성이 없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인 홍수가 발생이 된다면 수도권 지역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극단적인 홍수가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또 일상적인 홍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 점들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노란색은 우리가 재난정보를 받은 사람들, 파란색은 대피하려고 이동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게 그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안전지대를 갖고, 그 다음에 빨간색 표시된 부분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침수심이 높아져서 우리가 갇히게 되거나 건물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 대상 지역은 2022년 8월 달 우리가 그 당시 큰 사건이 있었던 신림 지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반지하 사건. 그것을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홍수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홍수가 발생됐던 것은 2011년도 태국 홍수고, 그 당시에 6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50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홍수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눈여겨볼 것을 말씀드릴 건데, 2011년도 미국 미시피강 범람, 이 당시에는 하루 지역의 그 대도시와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관적 수문을 개방했고, 그래서 아팔라차 강 유역의 일부로 강제 침수시켜서 지역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강제 침수를 시키려면은 사전에 우리가 그 침수 지역에 대한 협의 혹은 보상에 대한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국가에서 급하게 결정했고요. 98년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1개 농촌 지방을 터뜨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요. 또 최근에 발생된 2021년도 7월 달 서유럽 대홍수입니다. 그 독일에서만 200명 가까이 사망했고 실종자가 1,300명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독일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큰 피해가 왜 입었는가를 살펴봤더니 그 홍수 예견보 시스템 문제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니나라고 불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는데, 조기 경보 시스템이 사회적인 약자들, 그 다음에 노인층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큰 피해가 유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1910년대에서 60년대까지의 연간 홍수 피해가 72조 원, 이 당시에는 물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60년대에서부터는 4천억대, 그 다음에 90년대 9천억, 2000년대에서는 1.5조 원의 점점, 그러니까 홍수 방제 시설물 증가하지만 우리가 기후 위기에 따라서 점차 그 경제 피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홍수가 1925년에 있었던 을충령 대홍수입니다. 이 당시에는 1년간 누적 강우량이 불과 며칠 동안에 발생됐고요, 57%가 발생됐고, 우리가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 1년 예산에 58%에 해당되는 경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영등포 지역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84년도 대홍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 SBS 예능 프로에서 나왔던 홍수가 84년도 있었고요. 90년대 대홍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때도 되게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일산제방이 붕괴되면서 한강 홍수가 좀 낮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극단적인 홍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피해가 입을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홍수량을 고시했고, 그 고시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500년 빈도와 1000년 빈도의 강우량과 홍수량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강우 500년 빈도, 1000년 빈도가 24시간, 48시간, 72시간 동안의 강우가 지속되는 강우가 한강 유역에 전체적으로 내린다라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왼쪽 그림이 보시면은 우리가 점차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침수가 증가하는 것인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한강 유역, 한강 본류 지역이 상당 부분 제방이 원류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주요 지점의 침수 범위도이고, 침수 면적을 따져봤더니 한강 서울 예를 들었을 때 서울의 전체 면적 대비 약 29.6% 침수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침수가 불가능한 산림지역이 다 포함된 것이고, 침수가 가능한 시가지나 나지, 농경지만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서울이 42% 침수, 경기가 32.6%, 인천이 49.3%, 굉장히 많은 부분이 침수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침수에 따라서 경제적인 피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략 4,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되고, 이재민이 220만 명, 건물이 36만 동, 그 다음에 차량이 241만 대가 침수가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피해 규모가 최소한 46조에서 최대 57조 원, GDP 대비 2.4%의 피해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최대 57조 원이라는 이 금액은 단지 그 차량, 그 다음 농경지 등등이 침수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규모인 거고, 이와 같은 시설물들의 피해, 침수가 됨에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간접 피해와나 2차 피해는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접 피해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아마도 실제적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극단적 홍수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홍수 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첫 번째 고민해 봤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팔당댐으로 들어오는 홍수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1990년도에 한강 대홍수 당시에 일산 제방이 붕괴됨으로써 수위가 낮아진 사례를 감안해서 한강 하류 지역의 농경지를 확보하면 어떨까라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통해서 다른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한강 팔당댐 상류 지역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여주, 저루지 포함해서 7개 지역이 있는데, 7개 지역을 동시에 최대한 물을 가둬두고 홍수량을 분산시킨다 하더라도 워낙 강우가 극단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 한강 본류의 홍수위를 저감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강 하류 지역 같은 경우도 과거 90년대와 달리 지금에는 약 폭이 20m 가까이 되는 제방이 쌓여져 있고 이미 침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가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500년의 천년 빈도가 지속되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은 없고, 비구조적인 대책을 통해서 경제, 사회적인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국가에서 이와 같은 큰 홍수가 나타났을 경우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수립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2005년도 미국 뉴올리언스 대홍수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카트리나가 상륙하면서 발생되는 대홍수이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도시의 80%가 침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이와 같은 80% 침수가 되었고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약 182조 정도 피해가 있다가 발생되었었는데, 사후에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에 대한 원인이 더 크다라는 것이 피해에 대한 것을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2005년도에 그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2004년도에 미연방 재난청 피마에서 허리케인 팸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허리케인 팸이라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 훈련인데, 허리케인 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가상의 허리케인이 왔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입을 것인가를 모의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뉴올리언스 지역에 있는 제방이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하다라는 진단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침수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의료라든가 재난구호물품이 부족할 테니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의 문제점, 그다음에 예산 등등의 문제점,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권고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80%의 침수가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저 피마에서 제시했던 그 제방이 붕괴되면서 80%가 침수가 되고 많은 피해가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계획이 없냐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국가 대응 계획 NRP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니 NRP라는 국가 대응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사이에 낮은 인식, 그다음에 부처 간의 서로 간의 이해 충돌 때문에 저와 같은 국가의 재난 대응 계획이 작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긴급 대응 명령이 너무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상륙하기 하루 전에 그 전에 기상청에서 계속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하루 전에 통보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피해 받은 사람은 사회적인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통신 시설이 침수가 돼서 우리가 그 재난 지휘 통제 기능이 마비되었고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이 침수가 되면서 핵심 기능이 마비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됐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수용소가 거의 없다 보니까는 저 오른쪽 밑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피해 규모가 247조 원이고 사망자가 그 2만 명 육박하는데 사망자의 그 64%가 노인층입니다. 왜 큰 피해가 일어나는가를 따져본다면 가장 큰 이유는 제 첫 번째에 기상청에서 발령했던 조기경보가 문제입니다. 조기경보가 당초에는 3에서 6m의 해일이 올 것입니다 라고 경보를 했고 그것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그 다시 수정해서 발표했지만 이미 시민들을 대피하기에는 시간이 늦어졌고 경각심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그 우리가 대피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는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시설이 다 파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 게 대피소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또 이게 2차적인 피해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각 사건들마다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공통적인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오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5가지를 저희가 앞으로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것인데 5가지 중에서는 예경보 시스템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경보 시스템 제외하고 4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큰 홍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도시 기능이 마비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시설, 병원이라든가 소방서, 그다음에 상하수도, 발전소 등등은 아무 큰 비가 오더라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왼쪽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침수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BCP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비가 오지 않더라도 사실 핵심 인프라가 파괴돼서 많은 그 피해를 본 사건이 많습니다. 통신장애는 해마다 발생이 되어지고요. 2000년도 초반에는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재기능하지 못해서 오염수를 그냥 방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BCP 계획 수립하는 게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과거에는 BCP를 수립하지 않으면 처벌과 규제 정책을 피워오다가 그렇게 해봤더니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이 BCP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1년도 이후에는 국가에서 지원체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난법 25조 4에 보면은 그 업무 연속성 계획, 그 BCP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든 기관에서는 수립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침수를 대비해서 BCP를 수립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난법의 그 3조의 정의를 보면은 재난의 정의가 국가 핵심 시설 기능이 마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수와 폐수 처리 시설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침수에 따른 하폐수 처리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될 경우에 주민들의 환경 영향과 건강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을 핵심 시설을 포함시켜서 BCP를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 안전 매뉴얼이 그렇다면 큰 비가 올 경우에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희가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행동 매뉴얼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여기서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체계도에 따라서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재난이 발령이 되면은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재난 대책을 구비하는데, 이것을 심각성, 시급성, 그다음에 여론 등을 파악해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의 재난 매뉴얼이 우리가 개연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재난 상태에서는 작동할 수 있을 것을 보이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재난에서는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상황 판단 회의라는 것도, 우리가 상황 판단 회의만 놓고서는 재난 대응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는 늑장 대응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실제 그 시시각각 변하는 침수 사태에 대비하기에는 굉장히 좀 늦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허리케인 팸처럼 실제적인 대규모 상태를 우리가 예상해서 모의 훈련 통해서 이 같은 매뉴얼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재난 시스템 계속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최대급 홍수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계 빈도 중심의 우리가 홍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국가들 다 설계 빈도 홍수를 다 마련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자기네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최대 홍수를 설정하고 최대 홍수에 맞게끔 침수 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일본에 있는 그 사례인데, 일본에서는 침수 위험 지도, 최대급 홍수에 대한 침수 위험 지도와 최대 홍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침수가 지속되는 것인가에 대한 침수 지속 시간 두 개를 만들어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수방법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급 홍수에 따라서 우리가 침수 해저드 맵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말하는 저 그림을 보시면 해저드 맵을 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시간 빨리 대피하고 안전지대로 옮긴 사람이 1.5배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저드 맵을 우리가 꽁꽁 숨길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피해가 있을 테니 미리 대비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수자원법이나 자연재해 대책법 등에서 최대급 홍수에 대한 정의와 침수 지속 시간 등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에 대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홍수 인식에 대한, 저희가 그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000명에 대해서 홍수 인식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홍수 인식에 대한 경각심이 좀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이상 혹은 앞으로 극한 홍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나 되어지고, 극한 홍수에 대한 수준이 반나절 침수에 대한 수준으로 좀 낮게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지역에 대해 침수 상습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모른다가 68% 되고, 홍수 시에는 대피소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응답했지만 실제적으로 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한 사람이 81%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수 방어 시설에 의존하는 기수 사회인 거고, 이 기수 사회의 가장 어떤 문제점은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경각심이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홍수 방어 시설의 설계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피시설에 대해 살펴봤더니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대피소로 이동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 서비스를 원하는가 설문해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 설문지처럼 저렇게 그림 나왔습니다. 화장실 문제, 식량 문제, 응급구조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1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대략 20%의 응답자들은 우리 집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를 응답했고, 그렇다면 약 19.4%의 가구에 19.4% 가구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분들을 어떻게 빨리 이동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동행 파트너 제도가 있긴 하지만, 동행 파트너 제도가 우리가 극단적 홍수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에도 알 수 있듯이 홍수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약자한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피에 대한 재난 체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강영식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혜진 박사님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이용 체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식 박사님께서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가뭄이나 물 이용에 좀 포커스를 가지고 싶고 아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의 기후 위기는 하나의 그 극한 사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보다 그 극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것을 이제 수문학적 용어로 기후 책찍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런 전략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기후 채찍질은 사실은 수문학적 용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연력학적으로 그 대기가 1도씨 오르면 수분을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7%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 흡수했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강수로 떨어뜨리고 그러면 더 말라 있으니까 또 쫙 흡수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후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게 이제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이게 심화가 되는 거고 이거는 단순한 홍수나 단순한 가뭄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고요.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 채찍질이 과거 대비 한 75년 대비 지금까지 15년으로 66% 상승을 했고 만약에 기후변화 때문에 3도씨 상승 시에는 11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이러한 그 재난의 상황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이미 저희는 이 기후 변동에 의한 재해상들을 많이 봤고 막 기억하실 텐데 LA 산불이 그래요. LA 산불이 12년도에 굉장히 심하게 났는데 그 겨울에 홍수가 나서 한 7조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중국에서도 한참 가뭄이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는데 한 달 뒤에 굉장한 가뭄이 와서 또 그 피해액이 한 7조 정도 되는 그래서 굉장한 황수와 굉장한 가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지를 저희가 그 기후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더니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SPEI라는 지수인데요. 양수를 가졌다는 거는 대기가 굉장히 습연하다는 거고 음수를 가졌다는 거는 굉장히 건조하다는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 이 빨간 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센 겁니다. 그게 보시면 저희 1980년부터 2000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후변동성이 증가한다 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정말 증가하고 있고요. 보시면 22년에 막대가 이제 3번 일어나는데 이게 그 유명했던 저희가 그 강남에서 침수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바로 그 다음 3개월 뒤에 저희 가뭄 굉장히 23년까지 쭉 갔던 그 가뭄 그 이벤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후 변동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물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첫 번째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저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구분을 AI와 반도체에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 AI와 반도체는 생각보다 전력을 많이 생각이 안 거니까 굉장히 전력을 많이 써서 난리가 났지만 숨겨진 비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물입니다. 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이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물을 되게 많이 쓰는 이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매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각각 산업이 그러니까 뭐 반도체, 화학 물을 얼만큼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그 통계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다들 뭐 용인 산단 메가 클러스터 한다고 해서 물이 부족하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화천댐 물 사용하고 그런 걸 다들 아실 거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물을 많이 쓴다는 건 아실 거예요. 150만 톤에서 170만 톤 일당 쓰고 이게 인구 한 500만 명이 하루에 쓰는 물량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인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들 아시다시피 HBM이라고 요즘에는 이제 고밀도 이렇게 적층을 이루는 반도체를 더 만드는데 얘는 공정이 훨씬 더 많아요. 적층 공정도 있고 이렇게 뚫는 공정도 TSV 공정도 있고 이때 공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서부터 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세종 용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이디테크 X 보고서에서는 아마도 지금의 쓰는 물량보다 지금 이런 식의 고밀도 반도체가 가면 2배 정도 더 많이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물은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 PPT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AI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미드저니라는 어떤 그래픽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말을 만들 때도 챗GPT를 쓰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물을 쓰는 양이 리포팅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봤더니 현재는 연당 300만 톤밖에 쓰지 않는데 이게 지금 전기본에서 전력이 되게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아마 38년까지는 30테라와트시 정도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전력이 얼만큼 사용됐을 때 물을 얼만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비율이 있거든요. WE라는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싹 다 모아서 봤더니 어떤 A라는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어떤 데는 완전히 펑펑 쓰고 있는데 매우 놀랍게도 수돗물 씁니다. 냉각하는데 그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해가지고 냉각 타입에서 날리는 거예요. 제2용수를 쓰지도 않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오픈 AI나 이쪽에서 이제 기가와트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울트라로 짓겠다고 그 솔라시도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3기가와트시가 더 들어온다면 저희는 이제 8,300만 톤 연당 이게 이제 일로 환산하면 22만 톤 정도 되고 이거는 대전 한 도시를 이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나. 그래서 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때 저희가 공업용수의 수요를 2030년 전망을 했을 때 22억 톤 정도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년 뒤에 저희가 하천유역 수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한 7억 톤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지자체에게 다 얘기해서 그렇다면 이 산업 발전을 통해서 산업 계획을 좀 내봐라. 얼만큼 물이 필요하나 했더니 6.5억 톤 더 필요하다고. 수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자체는 전력도 달라고 하지만 물도 엄청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 그만큼 쓸지. 그러면 산단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들어오지도 않고 달라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문제는 돈입니다. 저희 이제 하천유역 수정 관리 계획 하면서 저희 국가 목표를 이수완전도 1등급을 가졌거든요. 이수완전도 1등급이라고 하면 거의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어떤 가뭄이 와도 우리는 수도를 트면 물이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다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를 정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돈이 드는 걸 계산해 봤더니 11조 정도 듭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시나리오 8.5를 가장 나쁜 걸 썼을 때 그럼 얼만큼 더 필요한가 봤더니 그럼 한 20조 더. 그래서 37.2조가 드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물 관리에 쓰는 전체 홍수, 가뭄이고 다 해서 1년에 17조 정도 쓰는데 물론 한 해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질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한 재정이 필요한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이제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했을 것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가 핵심 산업의 반도체나 AI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나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재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세종까지 오시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 바구니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팔당댐의 수계라는 의존 수계인데 이렇게 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것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변동성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건 동시에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고 지금 강릉에 문제가 있는데 이 같은 문제가 수도권에 일어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얘기를 한 거고 강식 박사님 얘기하셨던 극한 홍수가 서울에 일어난다면 만약에 가뭄이 서울 수도권에 일어난다면 사실 반도체와 서울 시민이 동시에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저희 같은 정책 연구자들은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럼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지? 보통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금융을 보았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이제 외환이나 이런 쇼크 항상 변동을 했고 그때 내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변동성에 대한 대책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대책입니다. 그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이제 위험이고 그 Y축이 기대 이익이에요. 같은 기대 이익이라도 위험이 되게 낮은 게 이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은 그 안에 있는 자산이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가지는 애들로 구했을 때 가장 위험이 작은 거죠. 그 말은 채권처럼 변동성이 어떤 쇼크가 왔을 때 변동성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주식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자원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저희가 가져왔을 때는 수자원의 워터 믹스가 이제는 필요하다. 어떤 기후 쇼크에 대해서 다르게 움직이는 자원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고려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댐 저희가 알던 굉장히 중요한 수원이죠. 댐, 하천, 저수지, 지하수, 하폐수, 제2용 해수 담수와 물수요 관리라는 믹스가 있습니다. 이 믹스 이전에는 공급 쪽에 이 앞부분에 왜냐하면 공급이 싸고 대공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준비로 했었는데 이제는 믹스를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동성 때문에.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는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이제 저희는 그럼 전력도 똑같은 상황인데 전력은 어떻게 하고 있지? 봤더니 이제 전기본이라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여기도 한 15년 정도의 그 계획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계속 변하니까요. 그런데 저희 국가수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 5년 타당성으로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한번 계약량들을 배분하고 나면 이게 변동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변경 고시도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떤 게 더 남는지에 대한 것을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전기본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믹스입니다. 전력 믹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어떻게 믹스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수자원 계획이랑 수도 계획이 좀 나눠서 되어 있고 수자원 계획은 이제 기황의 시나리오를 보는 거고 수도 계획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이게 이제 매칭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국가 무리용 전략처럼 좀 단기, 초단기로 어디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고 얘네들이 알박기 하는 데가 없는지를 봐서 그런 걸 털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바로바로 외부 여건의 수요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변동성의 두 번째 전략은 프로젝트 믹스입니다. 저희가 항상 수도 사업은 수도 사업, 하수 사업은 하수 사업, 홍수 사업은 홍수 사업 이렇게 나눠서 다 했었는데 이제 물순환 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촉진 관리가 필요한 데에는 이런 컴비네이션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생겼어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첨단 사업들이 모여 있는 기후 방패 사업으로 이런 수원들을 믹스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릉에 지금 난리인데 거기도 지금 오봉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고요. 도암댐 물을 쓰려고 하니까 또 발전댐이고 거기에 문제는 수질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문제가 엮여 있는데 이거를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데 촉진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가뭄이 있는 데는 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해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생겨서 이런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첨단용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통합용수 공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화천댐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2조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 재이용 사업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하면 그 하이닉스나 삼성 안에서 재이용을 할 것인지, 이미 그 TSMC에서는 이제 아예 무배출 방류하는 재이용, 그 안에 재이용하는 그런 사업들도 들어가고, 이 용인에는 커다란 메가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그 국토부에서 굉장히 6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는 이제 이런 주택 공급 사업이 있어요. 이때 같이 절수 설비 사업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이제 엄마들은 그 절수 페달이 정말 좋아요. 손에 이렇게 거품을 묻히지 않고도 물을 계속 흘리지 않는 그런 절수 페달 사업을, 사실 기업들이 여기에 물을 공급하면 사실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삼성이고 하이닉스잖아요. 거기서 무슨 이상한 저주지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이런 공급 사업할 때, 주택 공급 사업할 때 정수성비 까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걸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부분에서는 분산법이 생겼어요. 분산법이 생겨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여기서 소비하는 것,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하는 그런 법이 생겼거든요. 이 법에서 되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무조건 전력을 주지 않겠어. 우리 전력 개통의 역량을 평가를 해서 너무 많이 쓰면 너희들은 대책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 사실 똑같은 걸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수도법은 그냥 산업 고시하면 저희는 물을 대줘야 하거든요. 이거를 할 때 그 전력법을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전력을 다 주지는 않겠어라고 했던 게 굉장히 컸고, 그러한 걸 벤치마킹 할 때가 저희도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산업 면에서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워터 포지티브라는 그런 자기가 쓴 물보다 더 많이 물을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인증 기준들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도 좀 물을 공급을 한다거나 수요를 관리한다, 절수 이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면, 저희는 이제 변동성에 저희가 맞서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뭄 한번 오면 다들 고민하다가 비 오면 기우제 쟤네들이 비 오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데, 이제는 아이언돔처럼 저희도 방패를 만들 때가 됐어요. 저희가 한번 타격을 받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비용도 엄청 크고 경제적 피해도 클 거기 때문에 수원을 다각화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물순환 촉진 같은 복합 사업을 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첨단 산업 용수 공급할 때 민간이랑 그리고 기업이랑 그다음에 정부랑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부분의 용수를 자립률을 높이는 상황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한혜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I 이병국입니다. 반퇴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올해로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KI 물 심포지움이 한 1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항상 좀 시대를 약간 앞서가는 주제를 갖다가 먼저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인데, 세션 제목은 통합물관리 2.0 시대 물관리 정책이지만 세부 주제는 아주 명확하게 기후가 채찍질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분은 그 네 분을 모셨고요. 토론은 제가 좌에서 우가 아니고 가나다 순으로 공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지영 교수님, 네, 백명수 소장님, 그리고 유철상 교수님, 이찬희 교수님 이 순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권이 바뀌어서 뭐 발표가 세 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하시면서 조금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것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세울 때만 해도 우리나라 홍수 관리하고 가뭄 관리를 나름 잘 투자를 해왔다 하고 지표들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2021년 이후로 가뭄과 홍수가 둘 다 갑자기 늘어나고 피해도 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실제로 기후변화에 의한 뉴노멀이냐 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국대학교 권재한 교수님, 지금 현재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막 소개받은 대한상하수도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의 권지향입니다. 아까 우리 이병국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KI가 이 되게 좋은 시기에 훌륭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홍수도 겪었죠. 가뭄도 겪고 있죠. 그다음에 폭염도 겪고 있어서 기후위기라는 걸 날마다 실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새 정부도 들어서고 있어서 그래서 이때 좀 이렇게 환경이나 이게 물 쪽에 방향을 제시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시기에 이렇게 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에게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원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대표로 발제를 하고 그 대표로 토론을 하게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대표로 꼭 토론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건 한혜진 박사님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일단은 그 전에 우리 강용식 박사님께서 상하수도의 중요성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국토부하고 꼭 논의해서 재난안전법에 하수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혜진 박사님의 발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수원이 갖는 취약성에 대해서는 너무 다들 실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워터믹스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4가지 방안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기후 채찍질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이 엄청 클 것이다라는 건 다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 4가지 방안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워터믹스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수에서는 이제 취수온 다변화라는 표현으로 오래전부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환경부 내 그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농업용수나 발전용 댐까지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또 유역을 넘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워터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대해서 그 워터믹스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이제 좀 개정을 하면서 기후위기 적응 부분에 강조를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그 워터믹스가 필요하다.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을 세울 때 161개 지자체들은 꼭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8당 같은 경우에 이 수도권 전부 다 8당에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뭔가 가능성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8당 취수원뿐만 아니라 원래 자양 취수원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오토믹스의 가능성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원뿐만 아니라 정수도 해수 담수화도 서울 지역에서 안 쓸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안가 지방에서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담수화로 한 15에서 20%를 넣어야 된다랄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그런 것들이 제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릉이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도 해안가니까 정수의 5%에서 10%는 해수담수를 하자 이렇게 만약에 국가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힘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혜진 박사님이 기본계획 말고 고시로 실행 전략을 세우자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수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40년, 50년, 100년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장기 계획이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면이 존재합니다만은 그 매년은 아니더라도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것들을 한번 유역 단위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벌써 22초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 개 이제 적어왔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게 이제 저희가 용수를 되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결국은 수돗물, 하수도, 요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게 합리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도 수도요금 상당히 셉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선도국가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진국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물값도 좀 제대로 내고 물을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지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감면 많이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꼭 물값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값에 합리화하고 똑같이 뭐가 또 되어야 되냐면요. 현재는 각 그 용수별로 물이 가지고 있는 편익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그 수치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 박사님께서 그 기후 위기로 약 37조 원의 예산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해수 3사로 만든 물의 가치, 공업용수로 쓰는 물의 가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요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용수들의 각각의 가치를 그 물값으로 어쨌든 다시 제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업용수인 경우에는 되게 물값 많이 내고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KR이니까 물의 가치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이용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어갖고 온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혹시 다음에 또 시간을 주신다면 부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먹는 물 네트워크 이사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백명수 이사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5분이라는 큰 숫자가 굉장히 압박감이 크네요.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발표 들으면서 과장님 되게 곤혹스러우시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물관리 이제 정부의 역할은 정권의 방향, 정책 국정과제에 맞춰서 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겠지만 과거에 저희가 물관리 기본법 이후에 조직 일원화와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물과 관련된 낭비나 비효율적 요소를 좀 제거하고 제대로 된 물관리를 해보자라고 도입된 것이 통합물관리인데 7년 동안 그것이 잘 이행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퀘스천 마크죠. 그리고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측면이 있고 낭비나 비효율성이 개선됐냐라고 하면 X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저희가 대세로 내었던 게 물과 관련된 법이 너무 많고 계획이 너무 많다였습니다. 계획이 한 100개까지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 통합물관리 도입 초기에는 계획이 좀 나왔고 조만간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 정권에서는 오히려 2개의 법이 더 만들어졌고 이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존에 없었느냐 하면 다 마련이 돼 있었는데 또 법이 들어와서 또 중복이 되고 하면 통합물관리라는 것은 왜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에서는 이런 통합물관리에 대한 개념과 실행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고 그 핵심에는 물관리위원회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가 물관리, 그러니까 조직 일원화로 거대 부서가 됐습니다. 근데 거대 부서의 장점을 현재 좀 찾을 수 있나라고 하면 그것도 퀘스천 마크죠. 그런데 오히려 거대 조직으로서의 단점은 죄송스럽게도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의 그 환경부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물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제 역할을 찾으면 좀 더 효율적인 저희 통합물관리의 자리매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 박사님 발표해 주신 극한 홍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도시 침수나 굉장히 많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해법을 찾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나오는 게 200년 빈도냐 500년 빈도냐 빈도가 나오면서 제방을 쌓거나 아니 구조적인 대책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말씀하신 기후 채찍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는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다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찾아가는 과정 모색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기경보, 재난정보 경보 체계나 대응은 탄소 저감하고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재난법에도 연계도 중요하지만 탄소법에도 연계를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탄소를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우선성을 확보하는 데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박사님 발표해 주신 취소원 다변화 문제는 저 강릉 문제도 저도 들여다봤거든요. 동해안 가뭄입니다. 강릉의 가뭄이 아니라 동해안 지방의 가뭄인데 왜 강릉시만 물이 부족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옆 동네 속초로 가면 뭐 지하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래 동네로 가보면 삼척에는 지하댐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취수원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6개의 취수장이 있죠. 그리고 취수원이 3개예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일방적으로 많이 물을 취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릉을 보니까 오봉저수지에서 20만 톤을 취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 복류수에서 1,800톤인가? 18,000톤이죠.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나 이런 극한 가뭄을 대응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수원 믹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취수원 믹스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댐이 정말 필요하느냐 아니냐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취수원 다변화라든지 물그릇을 만들어내는 거, 물그릇이요. 그 싱크 콘크리트를 만든 그런 물그릇이 아니라 유역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유역 차원의 물그릇, 나무를 심고 하천을 이제 물이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물그릇을 만드는 게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그 취소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여기 강릉하고 삼척의 예를 보면 누수율이 그렇게 큰 차이를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척이 누수율이 47%라고요. 근데 강릉은 23%입니다. 여전히 100을 만들어내면 20과 40이 관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게 워낙에 강릉시가 댐 의존성이 높아서 그 문제가 간과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향후에 어느 지역에서도 물 부족 문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누수열 관리, 관망 관리가 매우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재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기후재를 지낼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보다 앞서 그 지자체가 수요 관리를 적절히 했느냐. 지난 가뭄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했으면 여름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몰아치는 그런 시기에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패는 없었느냐. 댐 의존성을 너무 과신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다른 지자체든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들이 많으신데 시간이 적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느 파트를 주로 하실 건지 뻔하긴 한데 네, 지금 수장학회 장려를 맡고 계신 고려대 유철상 교수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 유철상입니다. 저는 홍수, 가뭄 요 문제 위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이정용 과장님께서 이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환경부의 입장도 충분히 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여기다 뒀다 하면서 완전히 180도로 이제 다른 일들을 계속 맞춰 하고 계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하여튼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쪽으로 일단 넘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홍수 가뭄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아까 한혜진 박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당연한 일이고 이런 일이 이제 우리가 조금 실감할 정도가 됐다 하는 게 좀 다른 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기온은 오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홍수 가뭄의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관련 전문가들이 쭉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실감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 이런 것들을 할 때 설계 기준이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의 설계 기준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5년, 많게는 30년 이 정도 적용을 하고요.
중소하천으로 가면 뭐 50년에서 100년, 그다음에 한강 같은 대하천 뭐 한 100년에서 300년, 뭐 서울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 300년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강 본류가 넘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년 보게 될 거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침수되는 거는 매년 볼 것이고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건 매년 볼 겁니다. 그다음에 대하천 관리에 비하면 중소하천 관리가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하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뭐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노력에 비례해서 문제는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홍수로 좀 다시 내려가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도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디가 침수되는지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도 다 제시돼 있지만 결국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책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대충 반, 반대하는 사람 반, 이상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쉽게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홍수, 한강에서의 홍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별 대책이 없다는 말씀도 사실은 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한강에 있는 뭐 치수 시설들, 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북한강의 치수 능력이 훨씬 큽니다. 남한강의 치수 능력이 작죠. 그래서 남한강에 충주댐 있고 북한강에 소연강댐이 있는데 댐 규모 대충 비슷합니다. 근데 소연강댐 유역이 충주댐 유역이 소연강댐 유역이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홍수 방어 능력으로만 따지면 충주댐은 소연강댐의 반 정도 능력이나 가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에서 홍수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당연히 충주댐 하류 지역입니다. 서울까지 오는 지역. 그래서 한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충주댐이나 소양강댐 이미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짓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 다 정해진 사이트들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충주댐은 계획의 이제 반 정도로 지어서 이후에 필요할 때 뭐 충주댐 많은 거 새로 하나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서 이제 홍수를 저감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데 과연 뭐 현 정부가 또는 다음 정부가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사실 관건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일 한강유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해 나갑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이제 홍수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예경보는 그 단어 그대로 예측해서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그 소위 AI 홍수 예경보라는 걸 도입한 이유도 AI의 주 목적이 예측에 있습니다. 예측을 빠르게 정확하게 하자 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 AI 이렇게 얘기할 때 AI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하드웨어, 알고리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홍수 예경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 강우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레이더에 대한 그 정보 활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도시를 가보시면 예외 없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큰 건물 위에 옥상 위에 레이더들이 다 있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도시홍수 예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 군사용 레이더인 그 사드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포비아가 국민들한테 스며들면서 건설기술연구원 옥상에 있었던 레이더도 폐기됐고요. 기상청이 보라매 공원 기상청 건물에 옥상에 만들겠다고 한 계획도 다 폐지됐습니다. 결국 이게 다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분야에서조차 정치적인 논리가 과도하게 작용하면 결국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향후 AI 홍수 예경보를 고도화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뭄 문제도 사실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기 벌써 다 0 됐고요.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조금 주어지면 제가 가뭄에 대한 토론 내용을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가분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좋은 말씀 많이 들을 기회인데 이렇게 시간이 좀 게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 네 번째 마지막 토론자로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전임 물환경학회장이셨습니다. 예. 전전점임이죠. 네. 오늘 발표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오늘의 키워드가 두 개가 그 자연의 회복력과 인간의 지혜, 뭐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물관리 분야에 물재해, 물환경, 뭐 물이용 이런 측면이 있는데, 나머지 두 분야는 발제자가 있는데 물환경 부분은 발제자가 없이 저보고 토의를 하라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근데 이 고장님이 이제 전체 중에 일부 이제 물환경 부분을 다루셨기 때문에 그걸 근본으로 해서 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여기에 보면은 환경 부분이 한 5개의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꼭지에서 이제 물환경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44번에 해당하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이 있고, 45번에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 이 2가지 꼭지가 아마 물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4번에는 이제 녹조 피해 예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환경부가 기존에 잘 해왔던 부분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4대강 자연성 회복 부분에 자연력 회복 관점에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2가지 중요한 게 이제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보처리를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 논란을 종식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2번째는 하천 횡단 구조물에 대한 제거라든가 뭐 하는 것들을 좀 이번에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4대강 보 개방해서는 이미 제1차 이제 물관리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됐고, 이후에 수정이 되긴 했지만 그 부분만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기조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하천 그 횡단 구조물에 대한 그 논의를 할 때 여기 이제 제시를 하는 게 이제 금강 영산 이제 첫 번째가 낙동강하고 또 그 개방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15km인데 20km로 가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 2번째가 금강 영상하고 생태계 복원 방안 검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개방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가 아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초점을 둔 게 금강 영상하고 생태계 복원 방안 검토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단어가 가지는 함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은 복원 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라는 얘기는 한번 해보고 좀 어려우면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원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실제 제1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년 전에 수립이 됐는데, 그때 하구보건법, 특별법 제정, 검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검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검토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용어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제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게 너무 금강 영상학처럼 큰 하구에서 힘들다 그러면은 조그만 하천 하구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그 분화모처럼 충청남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추진을 해본다면은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30초 남았기 때문에 백명수
의원께서 이제 이 통합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통합물 관리의 그 성과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많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옛날에 통합물 관리를 할 때 주장했던 게 뭐냐? 정책적 통합을 이루겠다. 불필요한 것들 다 정비하겠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됐느냐? 따져보면 환경부라는 조직에서 유리한 것들은 다 했는데 정말 정작 필요한 것들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 그러면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 이 단계별 통합이 쭉쭉 일어나야 되는데 일부 정책적 통합 외에는 가시적으로 이 하위 단계의 정책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통합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발표 내용에 발표자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주제가 큰 세션 이름이 통합물관리 2.0 시대의 물관리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를 바라보면 그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물관리가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전에 있던 것 갖다가 완전히 되바꾼다는 것은 그 혁명 수준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갖다 다시 고치는 거는 뜯어내야 되는데 계속 뜯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하지만 앞에 극단 홍수나 아니면 그 무리형 혁신에서도 나왔듯이 이 홍수와 가뭄이 같이 벌어지고 또 최근에 있는 녹조라든지 아니면 보구조물이라든지 재자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한꺼번에 보려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핵심은 환경부 내에서 활발한 인사교류 내지 아니면 정책 논의 이런 걸 통해서 부문 간 이 논의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느리다.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드라이빙 포스가 없다라는 것이 있어서 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수단은 이미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걸 갖다 조금 내려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이제 통합물관리 2.0이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가서 약 10분의 휴식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보통은 플로우에서 제 의견을 받을 텐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KI 메일로 좀 의견을 주시면 자료집에 나중에 정리해서 넣던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분들께서도 이제 이미 원고를 마련하신 분이 있으면 주시면 그러면 나중에 발표자 자료에 업데이트해서 다시 재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첫 번째 거 통합물관리 2.0 시대의 물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자분들의 유용한 말씀을 같이 청취했습니다. 이걸로 세션 1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